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도시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0주차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9주차에는 중간시험을 치렀죠. 예, 중간시험을 치르고 아직 그 채점을 다 하진 못했습니다. 뭐 빨리 하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그 간단하게 그 답안지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그 답안 작성을 잘한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은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성적이 좀 저하되고 있지 않는가, 실력이 저하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뭐 그래도 기말 시험까지 잘 쫓아오셔서 기말 시험 잘 치르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두 번째 과정을 한번 더 나가죠.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을 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상대평가니까요. 뭐 저기 뭐야 성적 성적 중간시험 기말시험 점수가 전년도보다 평균이 낮더라도 어쨌든 상대평가로 나가니까 기말시험까지 좀 열심히 쫓아와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 9주차 시험을 받고 8주차 했던 거 요약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8주차에는 이제 부문계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첫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이었고요. 토지 이용 계획의 개요, 수립과정, 그리고 토지 이용 면적의 수요 추정 조금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의 뭐 개요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처음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은 일정한 토지 위에 일어나는 재반 활동 또는 이용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토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용 관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그 토지 이용을 가지고 이제 또 계획을 잡는 거, 그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토지 이용 계획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다르게 표현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토지 공간과 인간 활동을 조화시키려는 계획적 노력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테고요. 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는 시설 및 규모 계획, 그리고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 계획, 그리고 최적의 토지 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입지 배분 계획,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시 경쟁력 강화,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한 토지의 최적 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에서는 안전성, 보건성, 쾌적성 등의 공공이익이 중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좁은 차원, 조금 낮은 차원에서 이제 건물 차원에서 보면은 효율성, 편의성, 경제성 등의 사업성이 좀 중시되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 5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 구성, 두 번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규제와 실행수단 제시, 세 번째, 도시 설계의 지침 제시, 네 번째, 체계적 토지 자원 개발, 그리고 다섯 번째, 장래를 위한 토지의 보존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토지이용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 계획, 시설 및 규모 계획, 그리고 입지 배분 계획, 이 세 가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토지이용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입지 계획을 살펴보면은 도시의 미래상 또는 도시의 목표, 그리고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적합한 사업의 대상지를 찾아내는 일련의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 계획의 결과는 사업 대상지의 뭐 행정구역상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이 이제 시설 및 규모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 어디에 입지시킬까 라고 하는 거 정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사업 대상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그리고 시설의 규모를 예측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계획과 규모 계획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시설 계획을 보면은 도시 차원의 시설로는 뭐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 녹지시설,
기반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차원, 단지 및 지구 단위 차원의 시설을 보면은 단지의 조성 목적에 따라 필요한 시설로 이제 계획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건물 차원의 시설 계획을 보면 법규상 허용 용도, 그리고 사업 주체의 희망, 사업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설 및 규모 계획의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규모 계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설의 이용 빈도 또는 단위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을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의 규모 계획은 인구 및 경제활동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조금 좁은 의미의 건물 차원의 규모 계획은 법규상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차원하고 건물 차원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도시 차원에서는 시설의 종류보다는 규모의 예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건물 차원에서는 규모보다는 시설의 종류를 예측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 차원에서 시설은 용도 지역별 시설 및 기반 시설로 큰 차이가 없고요. 건물 차원에서 규모는 입지에 따라 용적률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입지 배분 계획입니다. 배치 계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두 번째 내용인 그 시설 및 규모 계획에서 산출된 용도별 면적과 그리고 시설의 종류를 공간에 평면적, 입체적으로 배분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는 공간 구조와 연결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어야 할 테고요. 입체적으로는 단지 및 지구 단위 계획과 건물 계획 등을 통해서 밀도가 배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의 대규모 배치 계획을 보면 공간 구조와 연결 체계 등의 평면적인 계획이 중시가 되고, 건물 차원의 소규모 배치 계획을 보면 밀도를 배분하는 입체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 토지 이용 계획은 도시 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말 이런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입지 배분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 세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요. 그에 앞서가지고 이제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대상지를 선정하는 단계. 이것이 이제 입지 계획과 맞물린다라고, 입지 계획과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시설 및 규모 계획을 하고요. 네 번째 입지 배분 계획하는 단계가 있고, 다섯 번째 집행 계획, 그리고 이제 실행을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도시의 미래상 또는 사업의 비전 이런 것들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래상 및 사업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시계획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구체적인 목표는 미래상 그리고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의 수립 과정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대상지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대상지의 위치, 크기, 형상 등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 선정하는 단계도 또 이제 그 순서가 있는데요. 일단 대상지 후보군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후보군별로 현황 조사 그리고 분석을 하고 수업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계획 구역을 확정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현황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사업의 위치 또는 그러니까 사업 그 후보군의 위치, 그리고 자연 현황, 그리고 사회 경제적 현황, 토지 이용 및 교통 현황, 관련 계획 및 법제 현황, 그리고 환경 현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런 현황 분석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대상지 후보군별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이제 수합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현황 분석 그리고 이제 수합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하겠죠. 어떤 후보지가 가장 바람직할까, 가장 적절할까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하고 결국은 이제 계획구역을 확정한다, 도시계획구역을 확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세 번째 단계가 수요 예측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에 도입되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그리고 규모를 추정하는 단계입니다. 뭐 토지 이용 계획에서 보면 이제 시설 및 규모 계획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시설 예측 그리고 규모 예측, 그러니까 시설의 종류를 예측하고 시설의 규모를 예측하는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시설의 종류를 갖다 예측하는 것은 국내외 사례요, 그리고 동향을 분석해 가지고 사업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시설 후보군을 선정하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조사 또는 분석을 통해 점검함으로써 이 시설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예측 또는 시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대상지를 확정, 변경하거나 규모 계획을 수립할 때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단계인 그 입지 배분 계획 단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수요 예측 단계에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규모 예측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그 시설 예측, 시설 계획,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리고 기반 시설, 그리고 시설 용지의 면적을 추정한 것, 이것이 이제 규모 예측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인구를 기초로 해 가지고 주택 용지, 그리고 녹지 용지의 면적을 추정하고요.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예측하고 그 경제활동 예측에 따라서 상업용지 그리고 공업용지 등의 수요를 추정을 합니다. 뭐 기반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인 기준이 있거나 또는 목표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기반시설 용지 면적을 추정합니다. 자, 규모 예측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원단위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계량 경제 분석 기법도 이제 많이 활용을 또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그 규모 예측할 때 사용되는 계량 경제 분석은 뭐 경제 기반 모형, 투입 산출 모형, 중력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원단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계획과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경제 기반 모형, 투입 산출 모형, 중력 모형과 같은 계량 경제 분석에서는 그 전문가, 계획 전문가 또는 계획가의 어떤 주관이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좀 적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토지용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네 번째 단계가 입지 배분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선 단계에서 시설 및 규모 계획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대상지에 배치하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사업 대상지를 개발 가능지, 개발 불능지, 개발 유보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주로 이제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선 단계에서 시설 및 규모 계획의 결과를 좀 분산 배치하는 틀을 짜고 용도별로 입지 가능지를 이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용도별 입지 가능지들의 현황,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도시의 전반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연결 체계를 완성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 배분 단계에서는 주요 건물과 함께 주요 지역의 평면 계획 그리고 입체 계획을 고려해 가지고 배치의 기본 방향, 공간 구조 및 생활권 구상, 그다음에 용도별 배치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지 배분 단계까지 마무리되면 토지 이용 계획안이 확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안 확정된 거 그것을 갖다 이제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단계를 집행계획 및 실행 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계획 및 실행 단계는 토지 이용 계획안의 법적 그리고 행정적 효력을 부여해가지고 계획안을 실현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인 규제, 그다음에 법적인 규제, 조세, 시설 정비, 뭐 이런 그 간접적인 수단과 개발 사업 등의 직접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뭐 여기 보시면 뭐 법적인 수단을 보면 뭐 용도지역 지구제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계획, 그리고 뭐 도시개발 사업 계획,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용 면적의 수요 추정하는 거 간단하게 그 수요 추정 방법 주로 이제 원단위법을 가지고 수요 추정을 하는데요. 그 원단위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단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 단위를 설정하고 설정된 원 단위에 상응하는 장래 지표 곱하거나 나누어 가지고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연도의 인구,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규모를 예측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연도의 용도별 토지 이용 기준 밀도를 설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용도별 토지 이용 수요를 산정하는데 1단계에서 추정한 인구 및 경제활동 규모를 2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로 나누어서 또는 뭐 어떤 경우에 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별 토지 이용 면적을 산정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용도별로 그 토지 이용 면적의 수요를 추정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통적인 원단위법에서는 토지용 면적의 수요 산정할 때 계획가가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밀도를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획가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 밀도, 이것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정말 수요 추정 방법, 주택 용지, 그리고 이제 상업 용지, 공업 용지, 그리고 녹지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 뭐 이번 첫 번째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조금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거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할 때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강의 자료에 올려놓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필기를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요. 가장 좋은 그 교수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예전에 했던 교수법이 가장 좋은 교수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좀 구시대적이다라고 생각할런지 몰라도요. 칠판에 이렇게 그 판서를 해가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판서한 거 그리고 제가 설명한 거 그 내용을 갖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번 복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도 잘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제 PPT라든지 저 같은 이제 PPT가 아니라 아래 한글 파일을 직접 띄워놓고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아래 한글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될 걸 미리 이제 제공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편의성이 있겠죠. 좀 편리하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공부를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듯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대세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여담이긴 하지만 제 둘째 딸내미가 딸내미가 이제 셋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큰딸 두 명은 이제 좀 나이가 꽤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연배 또는 조금 아래 연배, 뭐 위 연배 뭐 그 정도 될 때 싶은데 첫째 딸은 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둘째 딸은 이제 공부를 좀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자기만의 공부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언니도 조언을 해주고 그러는데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받아들였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주관식으로 이제 서술하는 문제를 제가 주로 많이 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주제별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주제별로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강의 안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잘 정리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기억하기 편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 10번 정도 써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엔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번 정도 써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억이 잘 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10번 정리해 놓고 정리한 내용을 10번 정도 써보면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 농담만은 아닙니다. 여담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아직까지도 저는 제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한 10번 정도 써보거든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고 이해가 안 되면 더 써봅니다. 사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조금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조금 무식하게 공부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까지 잡소리였고요. 자, 그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다음에 57쪽에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주택용지 면적은 이제 주거지역의 그 용지 면적을 추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주민들이 주거 생활을 위해서 주택 자체도 필요하죠. 그럼 주택 용지, 주택 부지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정말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뭐 근린 상업시설 또는 학교 뭐 이런 공공시설든지 정말 그 근린 상업시설 그리고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린 주거구역 내에 어떤 가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린 공원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용지를 추정하는 것이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굉장히 오래된 그 뭐 학설 이론인데요. 1924년에 미국의 이제 페리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주거단지 계획의 개념으로 근린주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린주거구역, 줄여가지고 이제 근린주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영어로는 이제 네이버훗 유닛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린주구, 여기도 이제 근린주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C.A. 페리라고 하는 학자가 주창한 것인데요. 근린주구는 어린이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지 않고 학교에 이제 통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단지 규모를 이제 근린주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린주구에는 당연히 이제 그 상업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근린상업시설이 되겠죠. 그다음에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근린공원 같은 것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를 추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에 적용되는 기준 밀도도 그러니까 주택 부지만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린상업용지, 교육시설, 도로, 공원 뭐 이런 면적을 포함하는 근린주구 밀도라고 하는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밀도를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하는 기준 밀도를 제시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근린주구 밀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는 인구, 가구수, 주택 호수, 건축 연면적을 산출하는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를 설정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를 거쳐가지고 추정을 하는 그런 원단위법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 가구수, 주택 호수, 그리고 건축 연면적을 산출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건축 연면적은 어떻게 산출해요? 건축 연면적은 주택 호수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그럼 주택 호수는 어떻게 산출해요? 가구수 가지고 산출합니다. 가구수는 어떻게 산출해요? 그러면은 인구를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 대상 지역의 목표 연도,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연도가 있다라고 했죠. 뭐 부산시 같으면 지금 2030 목표 연도로 해가지고 이미 정말 도시 기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대상 지역의 목표 연도의 인구를 갖다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추정된 인구를 통해 가지고 가구수를 또 추정을 하고요. 추정된 가구수를 가지고 정말 주택 코스를 추정하고 그리고 그 주택 코스 추정한 것에다가 것을 통해 가지고 또 건축 연면적을 추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추정된 인구, 가구수, 주택 코스에다가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주택 보급률, 주택 호당 건축 연면적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인구, 가구수, 주택 코스, 건축 연면적을 산출하는 단계. 이게 1단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 목표 연도 주택 용지의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활용되는 기준
밀도는 인구 밀도, 가구 밀도, 주택 밀도,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들입니다. 자, 3단계에서는 이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가구 수, 주택 호수, 건축 연면적 이게 이제 1단계에서 찾아낸 거죠. 1단계에서 산출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2단계에서 저기 막 설정한 기준 밀도로 나누어 가지고 주택 용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3단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택 용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가 좀 오류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저기 뭐야 오류가 있어 가지고 노트북이 좀 오래돼서요. 이게 이제 중간에 좀 멈추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첫 번째 시간에 10주차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조금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돌아올게요.